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92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잠시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을 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총원 의학전문기자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브리핑이 바로 시작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월 24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9명입니다. 어제 12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발생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84명입니다. 그 직전 주에 516명에 비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400명 이하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줄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265명으로 200명대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 0.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 양성률도 12월 2.2%대에서 지난주는 1%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염 경로상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45%로 여전히 높습니다. 집단 감염은 23%로 많이 줄었으나 가족, 지인 간의 모임과 행사, 그리고 회사나 목욕탕, 실내 골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전히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3차 유행은 현재 계속 감소세를 보이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며 특히 생업상의 피해를 무릅쓰고 협력해 주고 계신 많은 소상공인들과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수많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 감소세를 더 이어나가 확실한 진정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계속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아직도 하루 300여 명이라는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여전히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이 높다는 점과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부분도 큰 부담입니다.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음 달 말까지 보다 확실한 진정 국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봄부터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좀 더 소중한 일상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대면 종교 활동이 허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모임이나 약속, 여행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세척,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주말의 영향으로 약 4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검사 역량의 여유는 충분한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변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 체계도 여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10병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 이상 대기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의료 인력도
2,060여 명의 의료 인력을 현장에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위험군을 전담하여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 11개를 비롯하여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병원 등 분야별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병원을 갖추는 노력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선별진료소나 병원 등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짜뉴스 대응 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삭제, 차단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말부터의 예방접종을 앞두고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괴담이나 신체를 조종하기 위한 음모론 등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늘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요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바른 정보 취득을 위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고 가짜뉴스나 거짓뉴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겨울철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17만 명에 이르며 영국도 3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유행을 맞아 환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겨울철 유행을 축소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3차 대유행을 안정화시키고 있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면 외국처럼 이러한 사례들의 다시 큰 유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하루 100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불과 3주 만에 400명대로 증가하였고 다시 4주 후에는 1000명대로 증가한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감소세가 더 가속화되도록 모든 분들께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법칙이 아닌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지, 내가 얼마나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지를 배려해 주진 않습니다. 많이 아쉽겠지만 모임과 약속을 줄여주시고 또한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용이 재개된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8m 제곱당 1명의 인원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출입구 등의 이용 인원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실 때에도 2m 간 거리두기,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실 것을 함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활동의 특성상 밀폐된 시설이 많고 침방울 배출이 많아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분야가 실내체육시설이었습니다. 특히 달리거나 뛰는 등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거리를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침방울 배출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가운데 달리거나 뛰는 활동들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하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장비가 많고 땀이 흐르는 운동의 특성이 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이 손으로 마스크를 고쳐 쓰는 가운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장비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손세정제 등 손세척을 자주 하시고 마스크를 고쳐 쓰는 행위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마스크 자체를 새로운 마스크로 교체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용을 하시되
이 시설 안에서의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분들과 이용자분들이 이러한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서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더욱 빠르게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범부처적으로 또한 지자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중대본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현재 상태에 대해서 3차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간 환자 평균, 일평균이 384명이니까 그 전주가 516명이니까 확실히 많이 줄긴 했죠. 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또 겨울철이라는 특성상 안심할 수만은 없다. 더욱더 방역에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자, 확진자 현황은 아까 전해드렸고 확진자 추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간 하루 평균 한 13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발생은 하루에 이제 400명 안팎으로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수치를 보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한 23%가 되기 때문에 예.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확진자가 물론 줄고 있지만 불안한 요소도 있는데 예를 들어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감염률이 70%, 그러니까 감염력이 70% 정도 높으니까 네. 현재 재생산 지수가 0.8 정도인데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1.2까지 치솟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는 중증도, 치명률도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방역을 잘 지키고 한다면 2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더 많은 일상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죠? 예, 집단 감염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건데요. 아마 진주국제기도원이라는 데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네. 모녀가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모녀가 고양이 3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중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에서 네. 코로나19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걸린 거죠. 사람과 이제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몇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고양이였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혹시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건데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다행이군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인구가 좀 적으니까 또 빨리 시작을 해서 전 인구의 지금 30%가 맞았고요. 60세 이상 경우는 75%나 접종이 끝났다고 합니다. 1차 접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2차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2차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나면 어떤 증명서를 줘서 격리 의무도 해제가 되고 예. 또 대중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이런 또 조치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백신 접종이 이렇게 많이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60세 이상의 중증 비율이 30%대에서 7%로 떨어졌다고 많이 합니다. 떨어졌군요. 그렇다면 백신 1차 접종이 끝난 거에 불과한데 인구의 30%가 이 백신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초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이 코백스 퍼실러티에서 이제 초도 물량이 2월 초에 들어올 예정인데 5만 명분이 들어오고 이 화이자 백신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화이자 백신 식약처 허가는 진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특례 수입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게 5만 명분이기 때문에 누가 맞게 될지 지금 일단은 의료진이 먼저 접종할 가능성이 있고 또 노인 요양시설에 많은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사자들이 먼저 접종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 국내에는 그렇다면은 2월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일단 2월 말에 식약처 심사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지금 방역 당국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 요양 시설은 우리가 찾아가서 백신을 접종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노인 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 연휴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이제 지정도 하고 지켜야 될 것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의해서 국민들께서 지켜야 될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어떤 조치들도 좀 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는 좌석을 절반만 사용을 하고 특히 요새는 다중이용 시설에 선물 같은 것들을 사러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방역수칙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어서 방역 당국이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라고 당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재개된 실내 체육 시설 11월 중에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이 나타난 곳이 네. 이곳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공용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운동기구를 여러 명이 쓰니까 마스크는 착용하지만 그걸 만지게 되면 손으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손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손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를 또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392명으로 어제 400명대에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감소했는데 자세한 상황을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23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36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이 줄었는데 사망자는 12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요. 서울이 12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크게 줄었습니다. 3차 대유행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100명 이상으로 발생했는데 오늘은 99명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54일 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과 광주, 그리고 경남 등 7개 시도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직장과 스크린 골프장, 목욕탕, 교회, 그리고 요양병원 등에서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은 전북 순창의 요양병원 사례를 제외하고는 집단 감염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새로 추가된 것도 아닌데 신규 확진자가 왜 더 줄지 않는 건가요? 네,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요. 연일 1000명대가 발생하던 3차 대유행 때와 비교하면 기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00명 후반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죠. 3차 대유행 이전의 수준까지는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데요.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확진자와 접촉을 통한 감염이 4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건데 23%나 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확진자의 65% 정도인데요. 문제는 일상 속에서 산발적으로 감염되는 이 두 경우는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규모가 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방역 당국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말이지만 종교 활동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외출은 피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주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는 직원 19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133명이 늘었습니다. 보름 넘게 하루 새 확진자가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확진율은 0.5%입니다. 치료를 받던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숨져 사망자는 297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된 강남구의 한 콜센터에선 직장 동료 1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서울 21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명입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81명 중 아직 60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콜센터에 대해 긴급 방역 소독과 임시 시설 폐쇄를 하는 한편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또 강남구 사우나에선 2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아 서울 2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목욕탕에선 이용 인원 제한을 지키고 탈의실 등 공동이용 공간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분기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분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공급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2, 3월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광주광역시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들은 교회 건물에서 함께 숙식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정확한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교회입니다. 광주시는 확진자들이 이 교회 건물 3층에서 함께 숙식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10살 전후 학생과 가족들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방역당국 조사에서 지난 18일부터 교회 건물 1층에서 홈스쿨링 교육을 받았으며 3층에서 숙식도 함께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최근 예배가 진행되긴 했지만 비대면 원칙으로 진행됐으며 예배 당시 영상을 촬영하는 인력과 신도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숙식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내 CCTV와 휴대전화 GPS 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과 관련한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 가운데는 인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직원과 원생 13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다음 달이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백신을 맞게 될지 등을 확정한 세부 접종 계획을 오는 28일 공식 발표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사와 백신 개발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현재 식약처와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등 각 부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접종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 현황과 백신을 어디서, 누구부터 맞을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mRNA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검토까지 끝나고 허가까지 난 백신의 대표적인 것이 다 플랫폼은 mRNA 백신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mRNA 백신과 관련해서 연구가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의 한 종류인 mRNA 백신은 이번에 처음 상용화된 만큼 안전성 검증은 더 필요하지만 개발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들어오면 백신을 개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생산이 가능해요. 변이주가 발생을 하면 그 변이주에 맞게 변경은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영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코로나19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해당 부처를 화상으로 연결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초부터 국내에 도입될 백신 관련 준비 상황과 구체적인 접종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3차 대유행의 향후 추이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계획 등도 보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영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사건 담당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수사 과정에서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사건 담당 경찰관인 서초경찰서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는 어제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수사관이 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팀장과 서장 등 윗선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차관 임명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는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자체 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늘 장외청문회를 열어 자체 검증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를 향해 집중 제기해온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요구 방조 의혹, 그리고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전 대전시의원과 고시생 단체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방조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최측근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박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설립 취지를 살려 공수처가 박 후보자에 대해 수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시생단체 이종배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는 박 후보자 말은 거짓말이라며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장외청문회는 오늘 참석자들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열렸습니다. 증인 참고인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소송에 연관된 증인은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박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금품 수수 방조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은 검찰,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게 최종 확인됐다며 김 변호사에게 한 번 선거 관련 돈 요구를 받았다고 들은 뒤 금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선 고발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 설명을 통해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됐고 큰 흠결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력 인사청문회를 하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선 오늘 제기된 의혹에 더해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 같은 신상 논란과 박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고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남 거제시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기상 악화로 침몰한 어선 127 대양호의 실종 선원 3명을 찾기 위해서 해경이 야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24시간째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이틀째 수색 작업에 나선 해경이 수색 반경을 기존 21km에서 48km로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비함정 27척과 수색헬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 사고 해역의 조류와 강풍 등을 고려해 수색 범위를 14곳으로 나눠 조밀한 수색에 나선 겁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고 해역은 초속 12m의 강풍과 함께 2에서 3m의 파고가 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고 해역의 수온은 15도 안팎인 상황. 해양 선박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 같은 저수온 상황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5시간으로 실종 24시간을 넘겨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339톤급 대형 어선인 127 대양호는 어제 오후 3시 45분쯤 부산으로 기항하던 중 경남 거제 남동쪽 1.1km 해상에서 높은 파도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며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후 침몰 직전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한 선원 10명 가운데 7명은 해상에서 해경에 구조됐고 선장 등 3명은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 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시 지원금 사업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 사업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 9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는 오부제 신청으로 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내일부터 연 1.9%의 금리로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 중이어야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며 총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앞으로는 입주 전 발견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는 입주 45일 전까지 새 아파트에 이틀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해 입주 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 부분의 하자 여부를 평가합니다.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조치 계획을 세워서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입주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이를 어긴 사업 주체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비척 중독 의혹으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어제 러시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어제 수도 모스크바는 물론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등 전국 60여 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지만 나발리 지지자들은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В правителях я пришла, потому что в стране творится беззаконие, и я пришла потому, что я хочу, чтобы мой ребенок, мои дети, мои внуки жили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현지 언론은 러시아 전역에서 2천여 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여성을 경찰이 나타나 끌고 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운동가인 나발리는 지난해 8월 시베리아의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중 기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곧 독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나발리에게서 옛 소련에서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러시아로 귀국한 나발리는 도착하자마자 집행유예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된 뒤 30일간의 구속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나발리는 수감된 뒤에도 흑해 연안의 러시아 남부도시 겔렌죽에 있는 대규모 휴양시설이 푸틴 대통령의 비밀 궁전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렸고 크렘린궁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발리 측은 다음 주 주말에도 또다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국 CNN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진행자였던 레리 킹이 향년 87세로 숨졌습니다. 미디어 네트워크 오라미디어는 어제 레리 킹이 LA의 의료센터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사망 원인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CNN은 킹의 가족 등의 말을 인용해 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킹은 CNN에서 레리 킹 라이브를 진행하며 명성을 얻었으며 AP는 그를 반세기에 걸친 방송계의 거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극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인근 바다에서 현지 시각 23일 오후 8시 36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킹 조지 섬 서쪽에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직선으로 175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국가의 남극 기지가 있으며 칠레 재난당국은 쓰나미 가능성에 대비해 남극 해안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벌써 봄이 온 듯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3.4도까지 올랐는데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따뜻해지는 팬 현상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1도, 광주 14도 등 주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리던 비나 눈은 오후에는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중부와 호남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철원이 영하 3도, 부산이 6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부산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목요일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